여러분, 혹시 며느리가 갑자기 몸에 좋다며 정체 모를 건강식품을 가져온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며느리가 타온 커피를 마시려다 우연히 사돈에게 양보했는데 그 커피를 마신 사돈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과연 그 커피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며느리의 두 얼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주방 창가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러 가려다 말고 식탁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싱크대 앞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혜진이의 어깨가 유난히 움츠러들어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혜진이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탕인가 싶었지만 설탕통은 이미 식탁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 가루를 머그잔에 쏟아부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 순간 며칠 전 혜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면역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비싼 건강식품 하나 주문했어요. 가루로 된 건데 커피나 물에 타드시면 좋대요. 아, 그거였구나. 나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싹싹하지는 않아도 제 시어미 생각하는 마음은 기특했습니다. 인기척을 내면 며느리가 무안해할까봐 나는 다시 안방으로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친정 엄마 왔어요. 거실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안사돈 박영자가 화려한 호피 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인사를 건네자 영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영자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짙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눈밑이 퀭하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목과 손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부치가 오늘따라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왜 이리 까칠하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내 물음에 영자는 마른 기침을 쿨럭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사돈은 얼굴이 훤하시네. 건물 새 꼬박꼬박 들어오지. 며느리가 끼니 챙겨주지. 늙을 틈이 없으시겠어. 말끝에 가시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움과 자조가 섞인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혜진아, 못하니? 사돈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내오지 않고. 내 말에 혜진이가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교묘하게 컵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왼쪽 손잡이에 파란 띠가 둘러진 머그잔을 내 쪽으로, 아무 무늬 없는 하얀 머그잔을 자기 엄마인 영자 쪽으로 놓았습니다. 나는 파란 띠 머그잔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하얀 가루를 타던 그 컵이었습니다. 제 어미는 그냥 커피 주고 시어미한테는 몸에 좋은 거 챙겨준다 이거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정 엄마한테 소홀한 며느리가 조금 야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엄마, 커피 드세요. 혜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택배 기사님인가 봐요. 잠시만요. 혜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영자 둘만 남았습니다. 영자는 커피 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사돈은 좋겠소.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영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항상 기세등등하던 여자가 저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딸 하나 키워 시집 보냈지만 정작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제 어미 챙길 여력이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텅 빈 강정처럼 외롭고 허한 늙은이. 그게 오늘 내 눈에 비친 안사돈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슬그머니 내 앞에 놓인 파란 띠 머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나 먹으라고 비싼 건강 가루를 타놓은 그 커피였습니다. 나는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오늘은 사돈이 더 급해 보이는구먼. 나는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컵을 영자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사돈, 이거 드세요. 이게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영자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내 면역력 떨어진다고 비싼 건강 가루를 타놓은 겁니다. 나는 매일 먹으니 오늘은 사돈이 드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셔서 안쓰러워 못 보겠네. 내 말에 영자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돈. 뭘 이런 걸 다 양보하고 그러세요. 염치 없게.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영자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며 컵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돈 성의를 봐서 제가 마시리다. 고마워요, 사돈. 영자는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꿀꺽. 영자는 뜨거운 커피를 식히지도 않고 단숨에 반 이상 들이켰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그 안에 담긴 정이 그리웠다는 듯이 급하게 마셨습니다. 크아, 좋다. 속이 다 뜨끈해지네. 혜진이가 타줘서 그런가, 사돈이 줘서 그런가. 아주 달아요. 나는 영자가 빈 잔을 내려놓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정이지. 사돈이 저거 먹고 기운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컥! 컥! 갑자기 영자가 목을 부여잡으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돈? 왜 그러세요? 살에 들리셨어요? 나는 놀라서 영자의 등을 두드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배가 타들어.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사돈, 박여사, 정신 차려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영자를 흔들었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책이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와 함께 왈칵 검붉은 토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꺄. 혜진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제 엄마를 보고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혜진이가 달려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빨리요. 전화를 끊고 혜진이를 보았습니다. 혜진이는 엄마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혜진이의 시선이 영자의 얼굴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인 파란 띠 머그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그건 엄마를 걱정하는 딸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는 범죄자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저걸 왜? 혜진이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섬광 같은 의심.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제? 아까 주방에서 혜진이가 몰래 타던 하얀 가루. 그리고 내가 사돈 몸 생각해서 양보해준 그 커피. 내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사돈에게 독이 되어 돌아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영자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혜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저 컵으로 마셨나요? 어머님 컵 아니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혜진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초조할 때 나오는 혜진이의 버릇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 중이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혜진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엄마. 엄마 괜찮은가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혜진이와 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위세척을 하고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섭취하신 양이 치사량에 가까워서 장기 손상이 심각해요. 치사량이요? 내가 되물었습니다. 의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 식중독이 아닙니다. 환자분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농약 성분인 메소밀이나 비소 계열로 추정됩니다.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우울증을 앓으셨거나 자살 시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혜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독을 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독이라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건강식품이라던 그 하얀 가루가 독이었단 말인가? 혜진이가 나에게 먹이려던 것이 바로 저 독이었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깨물며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의 눈이 슬그머니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비열한 계산이 돌아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집에서 어머님이 엄마한테 커피를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타서.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혜진이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커피를 마시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이
엄마 안색이 안 좋다며 꼭 마시라고 강권하셨거든요.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돈이 안쓰러워 베풀었던 나의 호의가 며느리의 입을 통해 나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가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응급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환자의 보호자로서 안타까운 시선을 받던 내가 혜진이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용의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아니, 혜진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 먹으라고 산 건강가루라며, 면역력에 좋다며, 내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내 눈을 피하며 의사 뒤로 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가루라니요? 저는 그런 거 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혹시 설탕인 줄 알고 제초제 같은 걸 타신 거 아니에요? 뭐, 깜빡깜빡해? 제초제? 머리채를 휘어잡힌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계셔야겠습니다. 보호자분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시네요. 의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나를 감시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들 민호가 보였습니다. 혜진아, 장모님, 어떻게 된 거야? 땀범벅이 된 민호가 혜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혜진이는 민호의 품에 안기자마자 서럽게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흑흑, 우리 엄마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실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독극물이라니? 민호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옷자락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타주신 커피를 마시고. 민호의 고개가 천천히 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일렁였습니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커피를 줬어? 그래, 줬다. 혜진이 저것이 나 먹으라고 탄 걸 사돈이 안쓰러워서 내가 양보했다. 그게 죄냐? 전현이 몸에 좋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다. 내가 악을 쓰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형사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최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며느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독을 타놓고 건강식품이라고 속였다고요? 그렇다니까요. 파란 띠 있는 컵에다가 하얀 가루를 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소.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혜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형사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독을 먹이려 했다고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세요. 지난번에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으시질 않나? 없는 물건을 봤다고 우기시질 않나? 야, 이년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혜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병원이잖아.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시는데 지금 싸우고 싶어? 아들의 고함 소리에 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애미를 믿지? 내가 사돈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잖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실수로 뭘 잘못 넣은 거 아니냐고. 혜진이가 일부러 독을 탔다는 게 말이 돼? 혜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민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겉으로만 싹싹한 척했던 혜진이의 연기에 아들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동행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혜진이 곁을 지키겠다며 병원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는 분명 찬장 깊숙한 곳에서 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 그래, 거기에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식탁 위에 놓인 파란 띠 머그잔과 하얀 머그잔을 수거했습니다. 이 컵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방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형사 양반, 저 쓰레기통 좀 뒤져보시오. 전현이 거기다가 가루 봉지를 버렸을 거요. 경찰은 내 말에 따라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 계란 껍데기, 야채 다듬은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경찰이 핀셋으로 집어 올린 것은 은색의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상표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내가 봤어. 최 형사가 봉지 안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식품 냄새는 아니군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감식보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혜진이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만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늦게 민호와 혜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들어오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그 봉지에서 혜진이 지문만 나온 게 아니라 엄마 지문도 나왔대. 뭐? 내 지문? 쓰레기통 뒤질 때 엄마가 만졌잖아. 그리고 그 컵에서도 엄마 지문이 나왔고 그야 내가 사돈한테 컵을 밀어줬으니까 당연히 묻었지. 그러니까 경찰은 엄마가 탔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혜진이는 억울해서 죽으려고 해. 장모님이 저렇게 되셨는데 시어머니한테 의심까지 받으니까. 민호는 울먹거렸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지문이 묻은 건 사실이니 혜진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혜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 건넌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나야 상황이 좀 꼬였어.
혜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노인네가 안 마셨다니까. 재수없게 엄마가 마셨어. 그래, 응급실 갔지. 근데 안 죽었어. 즐기기도 하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안 죽어서 아쉽다는 듯한 저 말투. 저게 정말 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걱정 마. 경찰한테는 노인네가 치매기가 있다고 둘러댔어. 민호 씨도 내 편이고. 증거? 그 봉지? 웃기지 마. 내가 바보야? 진짜는 변기에 내려버렸고 쓰레기통에 있는 건 그냥 방부제 가루 넣은 거야. 냄새만 좀 나게. 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경찰이 가져간 봉지가 가짜였다니.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어차피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 죽으면 내가 받아. 근데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 시어머니 보험금이 훨씬 크지. 사망보험금에 상속까지 받으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혜진이는 킬킬거렸습니다. 악마가 웃는다면 저런 소리일 것입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해. 노인네가 눈치챈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잘 됐어. 의심병 환자로 몰아가서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아니면 조용히 보내버려야지. 약은 아직 남았으니까.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값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하자 친정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나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마와 함께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화장실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똑똑똑. 갑자기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무시나 보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주 몸에 좋은 걸로. 문 밖에서 혜진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철컥하고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잠가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문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반찬들. 평소라면 며느리의 정성이라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독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혜진이가 맑게 웃으며 국그릇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북엇국 끓였어요. 어제 놀라셔서 속이 안 좋으실까봐.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북엇국.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 국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드세요? 식어요. 혜진이가 재차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집요하게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간수처럼.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밥 안 드시고 뭐해?
혜진이가 아침부터 고생해서 차렸는데 민호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드시기 전에 약 먼저 드셔야죠. 당뇨약. 혜진이가 찬장에서 내 약통을 꺼내왔습니다. 제가 물 떠올게요. 혜진이가 등을 돌리고 정수기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혜진이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정수기 물을 받는 척하면서 그녀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내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물컵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물이랑 약이요. 이거 드시고 식사하세요. 혜진이는 내 손바닥에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놓인 알약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먹던 당뇨약과 혈압약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아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물컵에 섞거나 혹은 약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 얼른 먹어. 나 출근해야 돼.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혜진이는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안 먹으면 의심을 살 것이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나는 짐짓 실수인 척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놀란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늙으니 손에 힘도 안 들어가는구나. 나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치우는 건 나중에 하고 민호 너 늦겠다. 어서 가거라. 나도 입맛이 없어서 좀 더 자야겠다. 나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밥도 물도 약도 믿을 수 없는 이 집에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혜진이는 분명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2002X년 X월 X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안사돈이 대신 독을 마셨다. 아들은 모른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이자 혜진이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나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마와 함께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혜진이의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혜진이가 차려주는 밥상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뜯은 라면이나 생수만으로 허기를 때웠습니다. 어머님, 왜 또 식사를 안 하셨어요? 몸 상하세요. 혜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밥상을 물렸지만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짜증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진이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톡촉 때문이었습니다. 낮에 혜진이가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알겠다고요. 이번 달 안으로 갚는다니까 왜 자꾸 전화질이야. 보험금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죽여버린다고? 아,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협박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혜진이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빌려 쓴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급하구나. 그래서 나를. 혜진이의 눈이 뒤집힌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내 사망보험금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남편인 민호에게 상속될 이 건물. 그게 혜진이의 목표였습니다. 사돈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데도 혜진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축 늘어진 어깨로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여보 왔어? 밥은? 혜진이가 쪼르르 달려나가 민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 없어. 장모님은 좀 어때? 아직 의식불명이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혜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깨어나실 거야. 당신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지극정성? 제 어미를 독살할 뻔한 년이 지극정성이라니. 민호 저놈은 허수아비인가 등신인가.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야, 애미랑 얘기 좀 하자. 민호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안 된다. 지금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다. 내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곁눈질로 나를 흘겨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 한번 떠들어봐 하는 식의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와 나는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꽉 닫고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왜 문은 잠그고 그래? 답답하게. 민호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지금 혜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또 그 소리야? 엄마 제발 좀 그만해. 혜진이가 엄마를 왜 죽여? 엄마 재산 노리고. 혜진이 그런 애 아니야. 너는 껍데기만 보고 속은 거야. 그년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랑 건물, 그거 노리는 거라고. 빚쟁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혜진이가 빚이 있다는 증거 있어? 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니까. 그리고 아까 혜진이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증은 차고 넘치는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병원 좀 가보자.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 장모님 쓰러지신 충격 때문인 건 알겠는데 왜 자꾸 혜진이를 살인마로 몰아? 혜진이 지금 엄마 병수발하랴, 장모님 간병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그런 애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 멍청한 놈아, 내 처가 내 엄마 밥에 독을 타도 가만히 있을 거냐? 나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쟁반에 물과 약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왜 자꾸 저를 미워하세요? 혜진이는 울먹이며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당뇨약이랑 혈압약이에요. 오늘치 안 드셨잖아요.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나는 혜진이가 내민 약통을 노려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든 알록달록한 알약들. 겉보기엔 평소 먹던 약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육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녁 준비할 때 혜진이가 서랍장을 뒤적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엽은 약이 들어있는 서랍장이었습니다. 안 먹는다. 치워라. 내가 고개를 돌리자 민호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챙겨주잖아. 약 안 먹고 쓰러지면 누가 고생인데? 억지 좀 그만 부려. 민호가 약통을 낚아채더니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내 눈앞에서 먹어. 안 그럼 나 오늘 엄마랑 말 안 해. 아들이 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시어미 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민호 등 뒤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먹는 척이라도 해야 놈이 안심하겠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들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됐냐? 입 벌려봐. 혀 들어보고. 민호는 지독하게 굴었습니다. 나는 혀를 들어보였습니다. 다행히 알약들은 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좀 쉬어. 나도 머리 아파서 죽겠어. 민호는 혜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도 충격받으셔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저런 노인네에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 앞에 쭈그려 앉아 입안에 있던 약들을 뱉어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알약들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약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먹던 당뇨약은 연한 분홍색의 타원형 알약이었습니다. 혈압약은 흰색의 원형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혜진이가 준 약 중에 분홍색 알약 하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처방받아 놓고 뜯지 않은 새 약봉지였습니다. 거기서 진짜 당뇨약을 꺼내 혜진이가 준 약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은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진짜 당뇨약에는 아주 작게 DM이라는 알파벳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혜진이가 준 약은 매끈했습니다. 크기도 혜진이가 준 것이 아주 미세하게 작았습니다. 모양과 색깔만 비슷한 전혀 다른 약이었습니다. 인연이 진짜로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나 소화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년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지난번 커피 독살이 실패하자 이번엔 매일 먹는 약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서서히 혹은 한 방에 나를 보내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나는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이 약만 있으면 민호도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나는 다른 약과 섞이지 않게 그 가짜 알약 하나만 휴지에 고이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혜진이는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 그 속에 사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건 나뿐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비장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가 귀찮다는 듯 고개만 돌렸습니다. 엄마 잘하니까 왜 또 나와? 이거 봐라. 나는 주머니에서 휴지에 싼 알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가져온 진짜 당뇨약도 옆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 왼쪽이 혜진이가 방금 준 약이고 오른쪽이 내 진짜 당뇨약이다. 자세히 봐라. 글씨가 있냐 없냐, 색깔이 같냐 다르냐.
민호는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왔습니다. 혜진이의 과일 깎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의 알약에 꽂혔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구만. 민호가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여기 글씨가 없잖니. 혜진이 전현이 약을 바꿔치기 했어. 이걸 먹고 내가 죽으면 병사로 위장하려고. 나는 민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칼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을 바꿔치기 하다니요. 시치미 떼지 마라. 내가 아까 서랍장 뒤지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게 무슨 약이냐? 쥐약이냐? 수면제냐? 내가 소리치자 혜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흑흑.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이 약국에서 받아온 약 그대로 드린 건데. 약국에서 제네릭 복제약으로 바뀌었나 보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혜진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민호가 혜진이를 감싸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약국마다 약 모양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혜진이를 살인자 취급할 만큼?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받아온 약은 이거라고. 인연이 어디서 이상한 약을 구해와서. 그만 좀 해. 민호가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알약들이 튀어올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왔어. 장모님은 생사가 오락가락해. 혜진이는 빚 같은 거 없다고. 다 엄마 망상이라고. 근데 엄마는 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엄마 진짜 노망 났어?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민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가 나에게 노망이 났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애미한테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아. 며느리 잡지 말고. 엄마 때문에 혜진이가 도망가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알아? 민호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혜진이 둘만 남았습니다.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알약들. 내 진심이, 내 공포가 저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보았습니다. 혜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지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혜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알약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아주 차가운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말 들으셨죠? 조용히 좀 사세요. 혜진이는 알약을 휴지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약이 바뀌었으면 그냥 바뀌었구나 하고 드시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세요? 어차피 드셔야 할 텐데. 너 인연. 다음엔 그냥 드세요. 곱게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길이에요. 민호 씨 힘든 거 안 보이세요? 건물 하나 물려주고 가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혜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과일 접시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과일 먹어. 화 풀고. 안방 문이 열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지 뭐.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세상 누구도 내 편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들은 엄마의 노망이라며 귀를 막을 것입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사라졌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년에게 내 피 같은 재산을 그리고 내 아들을 넘겨줄 순 없었습니다. 지금 혜진이는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무력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혜진이의 빈틈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미친 노인네가 되어주마.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혜진이가 방심하는 순간 나는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덫을 놓을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서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 예전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집을 거대한 덫으로 만들 것입니다. 2002X년 X월 X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긴 다음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나는 아침부터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 혜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아버님이라니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혜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혜진이를 빤히 쳐다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누구야? 우리 영감 밥 줘야 하는데 쌀독이 비었어. 쌀 좀 구워줘. 어머님? 혜진이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묘한 기대감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 숨겨야지. 도둑놈들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나는 냉장고 문을 쾅 닫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거실에서 혜진이가 민호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톤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이상해. 아버님을 찾으시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셔. 그래, 진짜 치매인가 봐. 갑자기 확 오셨어. 어떡해. 전화를 끄는 혜진이의 발소리가 내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문틈으로 혜진이가 나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됐어. 드디어 맛이 갔어. 혜진이의 작고 싸늘한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의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위험한 적에서 처리하기 쉬운 짐짝으로 재분류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혜진이 쪽에서 먼저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병원 다녀올게요. 밥상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혜진이는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에서 초점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미리 연락해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김 실장은 굼뜬 동작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전체가 잘 보이는 각도, 그리고 주방 싱크대 쪽이 훤히 보이는 각도. 이렇게 2군데면 됩니까? 그래. 아주 선명하게 나와야 해. 소리도 잘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걱정 마십시오. 요즘 나오는 건 렌즈 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서 귀신도 모릅니다. 기술자들은 능숙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대형 산수화 액자 틀 속에, 그리고 주방 환풍기 후드 안쪽 깊숙한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매립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앱 설치하시면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녹화는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요. 김 실장이 내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에 거실과 주방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고맙네. 사례는 넉넉히 입금했어. 필요하시면 언제든 또 불러주십시오. 그들은 바람처럼 작업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액자와 후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쪽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의 사냥터였습니다. 나는 다시 멍한 눈빛을 장착하고 소파에 앉아 혜진이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의 치매 연기는 날로 무르익었고 혜진이의 대담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내가 거실에 있어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아, 글쎄, 보험금 청구는 해놨다니까. 엄마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사망 처리가 안 되잖아. 시어머니, 그 노인네는 지금 벽에 똥칠하기 직전이야. 내가 주는 밥 꼬박꼬박 받아먹고 잠만 자. 나는 소파에서 침을 흘리는 척하며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결정적인 행동이 찍힐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카메라에는 혜진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내 칫솔로 변기를 닫고 다시 꽂아두는 장면 등이 찍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인 미수, 확실하게 나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지방 출장으로 늦게 온다고 했고 집에는 나와 혜진이 뿐이었습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방에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싱크대 하부장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동액 통이었습니다. 자동차 워셔액이나 부동액으로 쓰이는 파란색 액체가 든 통. 혜진이의 손에는 고무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걸 설마. 혜진이는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국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주위를 한번 슥 살피더니 부동액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국 냄비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파란색 액체가 붉은 된장 국물과 섞이며 기괴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국이 끓으면서 색은 금세 희석되어 평소와 다름없는 된장국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님. 화면 속 혜진이가 국자를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드디어 찍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혜진이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혜진이가 저 독국물이 든 국을 들고 내 방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혜진이가 쟁반에 국과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 방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칠까? 아니면 아픈 척하고 문을 열지 말까? 하지만 내가 피하면 혜진이는 또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강제로 입에 쳐넣을지도 모릅니다. 치매 노인이 밥 안 먹겠다고 난동 부리다 질식사했다. 이렇게 꾸미면 그만이니까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정면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이불 속에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힘없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멍청하고 무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부동액을 들이붓던 그 국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뜨끈한 된장국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혜진이는 밥상을 내 앞에 펴고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역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된장 냄새에 묻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고마워, 고마워. 나는 침을 튀기며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나를 보며 역겹다는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이내 미소로 덮었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혜진이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아하세요. 파란 독이 녹아있는 국물이 내 입술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숟가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뱉으면 들킨다. 혜진이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이 국물을 삼키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뇌가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나는 입을 벌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콜록, 캑. 내 기침에 혜진이의 손이 흔들렸고 국물 몇 방울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진이는 놀란 척했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 좀 다오. 나는 가슴을 치며 헐떡였습니다. 혜진이는 짜증난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물 떠올게요. 가만히 계세요. 혜진이가 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시간을 벌었지만 겨우 1분 남짓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불 속에 숨겨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됐다. 이걸 민호에게, 아니 경찰에게. 그때였습니다. 거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척. 여보, 일찍 왔네. 주방에 물을 가지러 갔던 혜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출장 갔다던 아들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거래처 일이 일찍 끝나서. 당신은 뭐해? 밥냄새 좋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혜진이는 물컵을 든 채 민호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나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내 방에 차려진 독이 든 밥상을 가리키며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내 처가 가져온 저 국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민호는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또 시작이야? 아니, 이번엔 진짜다. 저 국에 독이 들었어. 내가 다 봤다. 아유 여보. 어머님 또 이러셔. 아까는 아버님 찾으시더니. 혜진이가 재빨리 민호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거짓말 같으냐?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자꾸나.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방금 부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핸드폰 화면을 거실의 대형 TV 쪽으로 돌렸습니다. 스마트 뷰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깜빡이더니 내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끄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TV 화면 가득 고무장갑을 낀 혜진이가 부동액을 국 냄비에 붓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끄라고. 혜진이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허우적거리며 TV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혜진이의 앞을 가로막고 녀석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똑똑히 봐라. 저게 내가 한 짓이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다 가짜야. 혜진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파란색 액체가 붉은 국물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 그리고 잘 가세요, 어머님. 이라고 속삭이는 혜진이의 목소리까지 거실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과 혜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저거 내 차 트렁크에 있던 부동액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민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냐, 여보. 오해야. 저거 그냥 냄비 닦는 세제였어. 어머님이 나 모함하려고 꾸민 거야. 세제? 국에다가 세제를 붓고 내 입에 떠넣으려고 했냐? 내가 쏘아붙이자 혜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혜진이의 손이 민호의 바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설마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설마 장모님도 내가 그랬어? 민호의 물음에 혜진이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바닥을 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어. 그게 뭐,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빚쟁이들은 집까지 찾아와서 죽인다고 협박하지. 이 노인네는 돈을 깔고 앉아서 내놓을 생각도 안 하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뭐, 돈? 그래. 어머님 건물 하나만 팔아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늙어서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 빨리 죽어서 자식들 좀 편하게 해주면 덧나? 혜진이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지만 민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장모님은 내 엄마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평생 가난하게 살게 했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겨줘야 할 거 아냐? 엄마가 그 커피 마시고 죽었으면 깔끔했어. 근데 안 죽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라고. 짝! 민호의 손이 혜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혜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진짜 괴물이구나. 내가 이런 여자랑 살았다니. 민호는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혜진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때렸어? 그래, 다 끝내. 이혼해. 위자료나 내놔.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혜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리 김 실장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내가 부른 또 한 명의 증인이 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혜진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휠체어에는 환자복을 입은 안사돈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링거 거치대를 꽉 쥐고 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썩을 년, 내가 사람이냐? 영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내가 그날 전화 통화하는 거. 영자는 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나는 며칠 전 의식을 회복한 영자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내가 보여준 혜진이의 약 바꿔치기 증거와 빚 독촉 정황을 듣고는 오열하며 형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딸이 찾아왔을 때 자는 척하며 딸의 혼잣말과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입니다. 형사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 딸려니. 지 애미 죽으면 보험금 탄다고 좋아라 떠드는 소리가. 영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경찰관이 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혜진 씨, 존속살해 미수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철컹. 혜진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게 죄야? 혜진이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관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가시죠. 혜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여보, 민호 씨, 나 좀 살려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할 가치조차 없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진 현관문 밖으로 영자의 통곡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 식어 빠진 독이 든 된장국,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내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등신이라. 엄마 말도 안 믿고. 민호는 내 발등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엄마를 치매 취급하고 나를 죽여줘, 엄마. 내가 불효자야.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나는 묵묵히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등짝이라도 후려치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기운이 빠져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됐다. 알면 됐다. 그 한마디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악몽을 함께 꾼 생존자로서의 위로였습니다. 일어나라. 밥이나 먹자. 저 국은 쏟아버리고 새로 밥 지어 먹자. 내 말에 민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혜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영자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죄송해서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며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원두를 갈아내린 향긋한 커피였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 참 더덥다. 돈이 뭐길래 가족이 뭐길래 서로 죽고 죽이려 들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지켰습니다. 그것이 승리라면 승리겠지요.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뒷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끝맛은 달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이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타주는 독든 커피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타 마시는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커피를 말입니다. 아, 맛 좋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잣말을 던지며 옥반지를 낀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을빛이 내 은발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 결국 그녀가 준비한 독배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정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남을 해하려던 칼날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남았지만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주인공 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부디 마음 편히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며느리가 내 밥상에 독을 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혹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